항공과 비평 TV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제8편으로 21세기 하늘을 수놓을 항공기 전기 추진 계통을 소개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전기 추진 수직이 착륙기인 eVTOL의 정의와 분류, 설계 특징, 형식 인증,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후위기와 항공 배출, 그리고 항공기 전기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기 추진 계통 EPS를 소개합니다. 내연기관 파워트레인과 아주 다른 EPS의 차이점과 분류를 알아보고 고장안전 아키텍처 설계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 모빌리티에 따라 다니는 꼬리표인 원격 배출 논쟁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EPS를 구성하는 전기 엔진, 인버터, 배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식 엔진에 비해 참신하고 특이한 전기 엔진의 형식 인증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형식 인증된 전기 엔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7편에서 소개했듯이 항공기 전기화는 유압계통과 공압계통을 먼저 전기화한 더욱 전기화된 항공기 MEA부터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전기화의 궁극적 단계는 추진계통을 전기화하여 전기추진계통 EPS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7편에서 소개했듯이 항공기 전기화의 적용 범위에 따라 항공기 전기화는 MEA와 전기추진 항공기 EPA로 구분됩니다. 현재 전기추진 항공기는 다양한 형식과 운용 개념에 따라 개발되고 있으며 소형 항공기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추진 항공기에는 전기추진 계통 EPS가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EASA는 전력 발전 계통까지 포함시켜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계통 EHPS라고 부릅니다. EPS에는 전기 엔진, 전력 전차 장치, 추진기, 전력 배분 계통, 에너지 저장 계통 등의 다양한 계통이 포함됩니다. 민간 항공 당국은 양력이나 추력을 생성하는 추진기를 구동하는 전기 모터를 전기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전력 전자 장치,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엔진 제어 장치 ECU가 포함된 인버터가 있고 모터가 회색 모드에서 발전기로 쓰이면 양방향으로 컨버터 기능도 수행합니다. 참고로 저출력 전기 엔진은 인버터와 ECU와 함께 일체형 모듈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기, 프로펄서는 양력이나 추력을 생성해주는 회전 날개형 프로, 로터, 팬 등이 해당되며 EASA는 이펙터라고도 부릅니다. 전력 배분 계통, PDS는 전력을 수납하거나 감압하여 기내 각 곳에 배분해주는 계통이며 와이어 하네스, 버스바, 릴레이, 서킷 브레이커, 센서, 컨버터 등과 같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배터리, 연료, 액화수소 저장 장치 등이 있지만 완전 전기 추진의 경우는 배터리팩이 해당됩니다. 전기 추진 장치, EPU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EASA는 EPU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A는 전기 엔진과 전력 전자 장치까지만 EPU로 봅니다. 반면 EASA는 전기 엔진과 전력 전자 장치에 더해 추진기까지 EPU로 봅니다. 양력 추력 장치, 즉 LTU, 그리고 양력 추력 계통, 즉 LT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EASA는 소형유 우수지기 착륙 가능 항공기 VCA에 관한 특수기술 기준 SCV-톨에서 양력 추력 장치 LTU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LTU는 양력이나 추력을 제공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엔진으로 간주되며 제어기, 이와 연결된 이펙터, 그리고 관련 작동기가 포함됩니다. 작동기는 피치 변동, 틸팅, 편향 용도로 쓰입니다. EASA는 양력 추력 계통 LTS도 정의하고 있는데요. LTS는 LTU와 에너지의 저장, 배분, 관리 계통, 그리고 보조 계통으로 구성됩니다. 보조 계통은 윤활 장치, 냉각 장치, 변속기 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추진 계통 EPS에서 가장 큰 집합은 양력 추력 계통 LTS이고 그보다 작은 집합이 양력 추력 장치 LTU이며 다음으로 전기 추진 장치 EPU 순서입니다. 에너지 분야에는 총전환 고리 효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입력된 에너지의 총량이 시스템의 출력으로 얼마나 쓰였는지를 나타내는 에너지 효율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에너지 효율은 26%에 불과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옥수수밭에서는 태양광 에너지의 1.5%만 옥수수의 성장에 쓰입니다. 그럼 인간이 발명한 파워트레인의 총 전환 고리 효율은 얼마나 될까요? 재래식 항공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터보프로 파워트레인의 총 전환 고리 효율은 39 내지 47%입니다. 케로신 계열의 ZU 에너지가 100%라면 연력학 사이클을 거치며 50에서 60%가 전환되고 감속 기어박스에서 98%가 전환되며 프로펠러에서 80% 정도가 실제 비행 동력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상용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터보팬 파워트레인의 총 전환 고리 효율은 33 내지 39%이며 터보프로보다 약간 적습니다. 팬과 노즐의 효율이 65%인데 이는 프로펠러 효율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완전 전기 추진 파워트레인의 총 전환 고리 효율은 73% 내외이며 이는 화석연료 기반 파워트레인 효율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율이 가능한 이유는 열로 발산되고 솟아되는 연력학 사이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공기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15 내지 20%의 에너지가 손실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58 내지 62%로 감소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효율입니다. 지금부터는 전기 추진 계통 EPS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완전 전기 추진인 AEP는 배터리, 전기 엔진, 추진기 순으로 연결되어서 아키텍처가 가장 단순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배터리 성능 한계로 인해 소형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형기 확장성 측면에서는 메가와트급 전기 엔진과 인버터를 구현하려면 초전도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상용화 사례로는 2020년에 형식 인증된 2인석 벨리스 일렉트로와 2023년에 형식 인증된 이항의 EH216S가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 추진 비행기와 EV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둘째, 터보 전기 추진인 TEP는 화석연료로 터보샤프트 엔진을 구동하여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얻어서 전기 엔진으로 추진기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TEP의 의미는 기존의 내연기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능 한계가 있는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발전용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발전용 내연기관의 참사적 고장 확률이 100만 비행시간당 한 번 정도이어서 상용기의 목표인 10억 비행시간당 한 번 미만을 충족하려면 발전용 터보샤프트 엔진을 이중화하거나 넉넉한 용량의 비상용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렇게 다중화하거나 배터리를 추가로 탑재하면 중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용화 사례는 아직 없지만 미국 항공우주국은 보잉, GE, 대학들과 다양한 형식의 터보 전기 추진 비행기의 개념 입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셋째, 시리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은 내연기관 발전기와 배터리를 함께 전기 엔진의 직렬로 연결해서 전기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의미는 2가지 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며 터보 전기 추진의 단점인 시스템 안전도를 자연스럽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온실가스가 여전히 배출되고 비행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무거운 배터리를 운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R&D 사례는 에어버스의 E-펜X가 있지만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중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지되었습니다. 시리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은 발전용 내연기관과 배터리 모두를 탑재해야 하는 아키텍처라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넷째, 병렬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엔진이 터보팬 동력을 증강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는 이륙 구간에서는 최대 이륙 동력이 필요하고 상승 구간에서는 최대 연속 동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륙 구간과 상승 구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은 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즉, 이륙과 상승 때문에 더 크고 더 무거운 터보팬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륙과 상승 구간에서 전기 엔진이 터보팬 엔진의 동력을 증강할 수 있다면 더 작고 가벼운 터보팬 엔진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점은 터보팬 엔진 용량이 감소하고 이륙 구간과 상승 구간에서 온실 배출이 저감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그래도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며 기존 내연기관을 개조해야 하므로 개조 수준에 따라 형식 인증을 다시 받거나 부가 형식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형기 확장성은 다른 아키텍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연구개발 사례로는 보잉의 15V 개념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수소연료 전지 전기 추진은 청정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좀 많은 게 문제입니다. 연료 전지 효율이 높지 않아서 총 전환 고리 효율이 44% 내외입니다. 액화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제트유 대비 4배 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소연료 전지 파워트레인의 높은 중량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극저온의 고압 액화수소를 기내에 저장해야 하는 설계이므로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수소 전기 추진에 대한 형식 인증 가망 표준이 아직 없다는 사실도 투자자와 수소 항공기 기업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리스크입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대형기에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장기적 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연구개발 사례는 지역 항공기, 통근기, EV톨 등의 다양한 항공기 등급과 형식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전기 추진 계통 아키텍처를 모두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전기 추진 계통이 미래의 하늘을 주름잡을지 궁금해집니다. 전기 추진은 아니지만 수소 추진도 참고 삼아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추진은 개조된 가스터빈 엔진에서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구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꽤 많습니다.
수소연소 가스터빈 엔진은 효율이 30 내지 40%라서 수소 연료전지보다 낮습니다. 또한 제트유와 공기를 혼합한 기체보다 수소는 완전한 기체이므로 더 높은 온도에서 10배 빨리 연소되어서 질소산화물까지 배출합니다. 액화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제트유 대비 4배 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액화수소는 극저온 상태로 기내에서 고압 상태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사고 우려가 있고 형식인증 감안 표준도 아직 없습니다. 기존 공항의 항공용 수소 에너지 저장과 이송을 위한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에어버스는 수소 추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제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2035년에 수소 추진, 대형 상용기 3종을 취향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개 기종은 모두 하이브리드 수소 추진 방식이며 터보팬 모델, 터보프롬 모델, 블렌디드 윙 바디, 즉 BWB 모델로 구성됩니다. 지금부터는 EPS의 고장안전, 아키텍처 설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힙스테어 프로젝트를 통해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계통의 개발과 검증을 지원했는데요. 피피스트럴의 사인석 펜세라의 추진 계통을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계통으로 개조하여 테스트베드를 구현했습니다. 힙스테어 아키텍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베드는 내연기관, 발전기, 4개의 인버터와 제어 장치, 배터리, 전기 엔진, 그리고 오역 프로브로 구성됩니다. 발전기와 전기 엔진은 모두 이중 권선 형태라서 어느 한 채널이 단락되어도 나머지 채널로 최소한 50%의 전력이나 동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4개의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모두 변환할 수 있는 양방향입니다. 참고로 내연기관은 오스트리아 로텍스 914 피스톤 엔진이며 4행정 4기통이고 발전기, 인버터, 전기 엔진은 모두 독일 지멘스 시제품이었습니다. 임무선도는 4가지인데요. 첫째, 순수한 전기 모드에서는 배터리팩에서 직류가 공급되어 양쪽의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변환되어 전기 엔진에 공급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부스트 모드에서는 내연기관 발전기가 교류를 공급하여 양쪽의 인버터를 통해 직류로 변환되어 배터리 공급 전력과 함께 공급됩니다. 셋째, 충전 모드에서는 내연기관 발전기가 공급하는 전력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시에 전기 엔진도 구동합니다. 넷째, 충전량 유지 모드에서는 배터리는 충전이나 방전되지 않은 채 충전 상태, 즉 SOC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오직 내연기관 발전기가 공급하는 전력이 전기 엔진을 구동합니다. 힙스테어는 7가지 운용 모드에서 다중화 설계가 어떻게 고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정상 운용에서는 최대 연속 동력과 최대 이륙 동력 모두 100% 동력이 발휘됩니다. 제어장치 1번이 5기능하면 제어장치 2번이 대신 작동해서 100% 동력이 발휘됩니다. 전기 엔진 2번 권선이 5기능해도 나머지 채널로 50% 동력이 발휘됩니다. 발전기 2번 권선이 5기능해도 나머지 채널로 50% 동력이 발휘됩니다. 배터리가 5기능해도 내연기관 발전으로 최대 연속 동력 50%, 최대 이륙 동력 37.5%가 발휘됩니다. 내연기관이 5기능해도 배터리만으로 최대 연속 동력 80%가 발휘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버터 3번이 5기능해도 나머지 채널로 50% 동력이 발휘됩니다. eVTOL의 EPS의 전형적인 고장 아키텍처 설계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오편 조비 에비에이션 S4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시청자는 시청해보세요.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전기 모빌리티는 원격 배출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원격 배출이란 최종 사용자가 전기를 소비하기 이전에 발전소가 있는 지역사회에 공해를 먼저 버리는 개념입니다. 달리 말하면 도시의 전기 모빌리티 비중이 높을수록 배출이 줄지만 더 높아진 전력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발전소 지역에서는 공해가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도시에 없고 지방에만 있으므로 사회적, 지역적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발전 효율은 36%이고 송전 효율은 95%이며 충전 효율은 80 내지 85%이므로 발전부터 충전까지 백엔드에서 27 내지 29%의 매우 낮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데요. 앞서 소개했듯이 완전 전기 추진 계통 효율이 73%라고 해도 낮은 백엔드 효율을 곱하면 전체 시스템 효율은 20 내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화석연료 발전으로 충전된 전기 추진 계통의 전체 시스템 효율은 터보프롭이나 터보팬 효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럴 바에는 화석연료를 바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전체 시스템 효율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너지 믹스가 화석연료에 치중된 국가는 원격 배출 논쟁이 특히 심합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원격 배출 논쟁이 덜합니다. 지금부터는 항공기 전기 추진 계통 EPS의 구성품들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엔진입니다. 전기 엔진은 항공기 전기화의 핵심 구성품 중 하나입니다. 항공기의 양력과 추력을 생성하는 전기 모터는 전기 엔진으로 불립니다.
전기 모터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자기 모터, 정전기 모터, 앞전 모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 모터는 전자기장, 즉 자기력을 이용해 운동을 생성하는 모터입니다. 로렌츠 힘을 이용하고 패러데이 법칙에 기반합니다. 장점으로는 출력과 토크가 높고 범용적이며 제어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정전기 모터는 정전기력, 즉 전기장을 이용해 운동을 생성하는 모터입니다. 쿨럼 힘을 이용해서 고전압 전기장이 필요합니다. 장점은 초고속 구동이 가능하고 전력이 낮으며 미세전 자기계 시스템 램즈 구현이 가능합니다. 앞전 모터는 앞전 효과로 진동이나 변이를 생성하는 모터입니다. 전압을 가하면 재료가 변형되는 앞전 효과를 이용하므로 초정밀 미세운동을 생성할 수 있어서 나노미터급 초정밀 위치 제어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이런 전기 모터 중에 항공기의 전기 엔진에 쓰일 만한 것은 높은 동력과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전자기 모터밖에 없습니다. 전자기 모터의 분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터 입력 전원이 직류, 교류, 펄스인지에 따라 직류 모터, 교류 모터, 스테퍼 모터로 분류되고 교류와 직류 모두를 사용하는 교류-직류 모터도 있습니다. 모터 권선의 전류 방향을 전환하여 연속 회전을 생성하는 과정을 정류라고 말하는데요. 모터 내부에서 정류자 등이 정류하면 직접 정류 방식이고 모터 외부에서 인버터 등이 정류하면 외부 정류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류자가 모터 내부에 있는 직류 모터는 직접 정류 방식입니다. 다만 BLDC 모터는 예외입니다. 교류 모터는 회전 자기장에 의해 구동됨으로 정류가 필요 없고 스테퍼 모터도 전류를 펄스식으로 순차적으로 온오프해줌으로써 구동됨으로 정류가 필요 없습니다. 직류 모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권선형 모터는 고정자를 권선하여 전자석으로 삼아 자기장을 생성하며 단점은 정류자가 마모되고 효율이 낮은 점입니다. 브러시 모터는 고정자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기장을 생성하며 단점은 정류자와 브러시 마모로 인해 수명이 짧고 효율도 낮으며 속도 제어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브러시리스 모터, 즉 BLDC 모터는 고정자를 권선하고 영구자석 회전자를 사용하고 전자식 정류를 하므로 고효율, 장수명, 정밀 제어가 가능하지만 비쌉니다. 외부 드라이브 회로가 복잡한데 이는 인버터에서 외부 정류되기 때문입니다. 교류 직류 모터로는 유니버설 모터가 대표적이며 교류와 직류 전원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DC 모터의 파생형입니다. 모터 내부의 정류자와 브러시가 직접 정류하고 계자와 전기자를 모두 하나의 코일로 권선하는 직권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단점은 강한 아크를 유발하는 정류자 스위칭이 있고 신뢰성이 낮습니다. 교류 모터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류 모터는 동기 모터와 유도 모터로 분류됩니다. 동기 모터는 삼상교류로 회전 자기장을 생성하여 구동되며 회전자 속도와 회전 자계 속도가 동일해서 동기 모터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동기 속력은 주파수를 극수로 나눈 후 120을 곱하면 RPM 값을 얻을 수 있고 단상인지 상상인지에는 관계없습니다. 장점은 이런 동기화 때문에 슬립이 없어서 정밀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효율이 높습니다. 반면 영구자석 동기 모터 PMSM의 경우 히토류 영구자석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며 제어가 복잡한 것이 단점입니다. 유도 모터는 삼상교류의 유도 전류로 회전 자기장을 생성하여 구동됩니다. 장점은 브러시나 자석이 없어서 단순하고 저렴하며 내구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점은 회전자 속도가 회전 자계 속도보다 2 내지 6% 느려지는 슬립 현상입니다. 효율이 동기 모터보다 낮고 속도 제어를 위해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조절해 주어야 해서 복잡한 것도 단점입니다. 교류 동기 모터는 세 가지로 분류되곤 합니다. 첫째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 PMSM이며 회전자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구동됩니다. BLDC 모터는 사각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크 맥동이 있지만 PMSM은 4인파를 사용하므로 부드럽습니다. 또한 삼상 전류를 직류 성분처럼 다루기 위해 자속 기준 제어 FOC를 사용하여 자기장을 생성하는 자속 성분 D축과 회전력을 생성하는 토크 성분 Q축으로 변환해줍니다. 장점은 효율이 가장 높고 역률, 출력 밀도, 시동 토크도 높습니다. 발열이 적고 소형 경량이며 정밀 제어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히토류 영구자석이 비싸고 갑자기 자화가 없어지는 탈자 현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영구자석 자기장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권선형 회전자 동기 모터 WRSM이며 회전자를 권선하여 전자석으로 삼아 계자 자속을 생성합니다. 단점은 브러시와 슬립링 마모로 인해 전기 수요가 높습니다. 셋째는 자기저항 동기 모터 CRM이며 영구자석 없이 릴럭턴스, 즉 자기저항 차이로 토크를 생성합니다.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영구자석이 필요 없어서 경제적입니다. 단점은 동기 모터 중에서 가장 낮은 출력 밀도를 보이고 역률도 낮아서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VFD가 필요합니다. 유도 모터는 두 가지로 분류되곤 합니다. 첫째는 삼상 유도 모터이며 농형 유도 모터와 권선형 유도 모터가 있습니다.
농형 유도 모터의 경우 삼상 기울기를 120도 이상 차가 있는 세개 권선에 흘려 자연적인 회전 자기장을 생성하여 농형 회전자의 유도 전류를 생성시켜 토크를 생성합니다. 장점은 효율이 높지만 TMSM보다는 낮습니다. 동적 부품 수가 적어서 단순하고 견고하고 출력과 시동 토크가 높으며 신뢰성이 높아서 정비 수요가 적습니다. 단점은 슬립이 2 내지 6%이고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가 필요하며 높은 시동 전류로 인해 전압 강화와 교란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가변 속도가 필요한 용도로는 불리하고 낮은 부하 조건에서 역률이 떨어지며 부하에 따라 슬립이 달라져서 정밀 속도 제어에 불리합니다. 둘째는 단상 유도 모터이며 단상 기울기를 주권선과 보조권선에 흘려 진동 자기장을 만들어서 농형 회전자의 유도 전류를 생성시켜 토크를 생성합니다.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경량 소형이며 가성비가 있으며 정비 수요가 낮습니다. 단점은 슬립이 5 내지 10%로 높고 시동 토크가 낮으며 높은 출력이 제한되고 속도 제어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전자기 모터를 모두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용 전기 엔진으로 쓸만한 후보로 브러시리스 모터, 영구자석 동기 모터, 자기저항 동기 모터, 삼상 유도 모터 등의 4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전기 엔진들은 영구자석 동기 모터, TMSM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히토류 영구자석도 그만큼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 엔진은 내전형, 인러너와 외전형, 아웃러너가 있습니다. 회전자가 고정자 내부에 있으면 내전형, 외부에 있으면 외전형입니다. 더블 러너 방식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내전형과 외전형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내전형은 EC톨 출력 생성에 적절하고 외전형은 EV톨의 동력식 양력 생성에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외전형이 내전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회전 관성 모멘트가 크고 RPM은 낮으며 동력과 토크가 높고 저속에서도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전기 엔진 모델을 보아도 EC톨은 내전형을 선호하고 EV톨은 외전형을 선호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전형은 수평 비행 추력에 유리한데 이는 RPM을 높이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전형은 수직 비행 동력식 양력에 유리한데 이는 토크를 높이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추세는 절대적인 설계 원칙이 아니며 설계 대상 항공기의 운용 개념, 기하, 성능 설계에 따라 채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전 운동에서 축동력은 토크와 각속도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축동력은 토크와 RPM의 곱에 비례합니다. 프롭에 전달되는 축동력이 일정하다면 토크와 RPM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수평축이 토크이고 수직축이 동력이므로 직선의 기울기는 각속도나 RPM을 나타냅니다. 즉, 기울기가 급하면 RPM이 빠르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RPM이 느립니다. 비행기, EV톨, 헬기를 그래프에 각각 플롯해보면 비행기의 기울기가 가장 급하고 헬기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며 EV톨의 기울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비행기는 고속으로 전진 비행하면서 전방 추력을 생성해야 하므로 RPM의 동력을 더 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헬기는 제자리 비행이나 저속에서 주로터로 양력을 계속 생성해야 하므로 토크의 동력을 더 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V톨은 수직 비행에서는 동력식 양력 생성을 위해 토크의 동력을 더 배정해야 하고 수평 비행에서는 전방 추력 생성을 위해 RPM의 동력을 더 배정해야 해서 비행기와 헬기의 기울기 사이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종합하면 한정된 동력을 토크에 더 배정할지 RPM에 더 배정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엔진들의 토크 대비 동력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EC톨 전기 엔진의 기울기, 즉 RPM은 높은 반면 EV톨 전기 엔진의 기울기, 즉 RPM은 그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엔진의 경우 간접 구동식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번 그래프는 수평축이 모터, 인버터 및 제어기의 중량이고 수직축이 동력입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동력을 중량을 나눈 값이 되며 이는 스피스픽 파워, 즉 비동력 또는 비출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동력이 높다는 뜻이므로 소형화 경량화 기술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현재 가장 높은 비동력 값을 보여주는 전기 엔진은 역시 조비의 전기 엔진이며 킬로그램당 8.4kW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베타의 전방 출력용 H500A와 동력식 양력용 V600A 전기 엔진이며 각각 킬로그램당 6kW와 6.1kW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 항공당국이 형식 증명을 발부한 EC톨용 피피스트럴 2811 전기 엔진은 1.94, 사프란의 엔지너스백 전기 엔진은 2.4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형식 인증 과정을 밟으면서 전기 엔진의 비동력과 비토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슬로베니아에는 작지만 강한 항공기업들이 많은데요. 그중 한 곳이 2008년에 설립된 엠락스입니다. 창립자인 노만 수스닉은 2005년 전 세계 세 번째이자
슬로베니아에서는 첫 번째로 전기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상용 브러시 모터가 고장나서 비상착 유폐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항공용 전기 엔진을 직접 만들기 위해 창업했습니다. 엠락스의 전기 엔진 라인업은 5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엠락스 348 모델이 최대 이륙 동력 340kW급으로 가장 큽니다. 아래 좌측 그래프는 RPM 대비 동력과 토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동력과 RPM이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첨도 동력과 연속 동력은 RPM과 함께 증가하다가 최대 속력인 3250rpm을 지나면 상승세가 둔화됩니다. 반면 토크와 연속 토크는 대부분의 RPM 영역에서 일정한데 이렇게 되려면 그만큼 동력을 더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 중앙 그래프는 RPM 대비 토크에서 효율을 등고선 형태로 보여줍니다. 정가운데 등고선에서 가장 높은 96% 효율이 발휘됩니다. 이륙 단계에서 첨도 토크를 사용하면 효율이 90% 내외로 떨어지지만 순항 단계에서 연속 토크를 사용하면 96%의 최고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매근 EX 전기 엔진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매근 E350 모델은 2100 내지 2300rpm 범위에 800 토크 내외에서 93.5% 이상의 효율이 발휘됩니다. 그보다 출력이 높은 매근 E650 모델은 2300rpm 부근에서 1600 토크 내외에서 93.5% 이상의 효율이 발휘됩니다. 참고로 이들 모델은 EC 툴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버터를 소개합니다. 배터리의 직류 전원을 전기 엔진에 공급하려면 그 사이에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주는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버터는 산업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소자에 속하는데요. 전력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스페트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인데 강대원 박사가 1959년에 공동 개발하여 1970년대에 상용화되어 전력 반도체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절연 게이트 양극 트랜지스터 IGBT가 상용화되었습니다. 기존 모스페트의 양극성 트랜지스터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효율이 향상되고 높은 전력에서도 스위칭 속도가 빨라져서 고전력 분야에서 반도체 소자 사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실리콘 카바이드, 즉 탄화규소가 상용화되어서 고전력 분야에서 파워 일렉트로닉스 활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모스페트, IGBT, 탄화규소를 거치면서 수천 킬로와트에서 수 메가와트의 고전력 전기 추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공산업보다 먼저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연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다양한 인버터 모델이 상용화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인버터는 IGBT를 선호하지만 테슬라 모델 3에는 업계 최초로 완전한 탄화규소 모스페트 인버터가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모스페트가 IGBT보다 구식 기술이지만 탄화규소 소재를 사용하여 전력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전기 엔진용 인버터를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대에 독일 지멘스는 다양한 전기 엔진과 인버터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개발된 인버터는 탄화규소 IGBT가 많았습니다. 2019년에 롤스로이스가 지멘스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사업 부문을 인수했지만 지멘스의 기술 레거시는 에어버스의 시티 에어버스 시범기의 전기 엔진과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미국의 매근 EX도 매근 E 드라이브 인버터를 개발 중인데 몇 년 전에 공개한 규격은 화면과 같습니다. 영국의 이키프메이크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VX4 EV툴 시제기에 전기 엔진과 인버터를 공급하고 있지만 규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슬로베니아의 피피스트럴은 전 세계 최초의 형식 인증 전기 비행기인 벨리스 일렉트로의 2811 전기 엔진에 전용 인버터인 H310 파워 컨트롤러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전기 비행기의 조종사 운항 핸드북에 따르면 최대 연속 전류가 300A에 달하는 인버터입니다. 참고로 인체의 전류가 0.1 내지 0.2A만 흘러도 사망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 추진 계통에서 전기 엔진도 경쟁이 심하지만 인버터와 엔진 제어 장치 ECU도 그에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해서 세부 규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원별로 비에너지와 에너지 밀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킬로그램당 와트시 단위인 비에너지의 경우 액화수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함유할 수 있고 항공유, 항공터빈유, 리튬이온 배터리 순서입니다. 반면 리터당 와트시 단위인 에너지 밀도의 경우 항공터빈유와 항공유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함유할 수 있고 액화수소, 배터리 순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공유와 항공터빈유는 에너지원으로는 더할 나위 없지만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둘째, 액화수소는 비에너지로는 매력적이지만 에너지 밀도로는 약 4배의 부피가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소 항공기를 구현하려면 항공터빈유 연료탱크보다 4배 큰 수소탱크를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승객과 화물을 실을 공간이 없어지죠. 셋째, 리튬이온 배터리는
비에너지와 에너지 밀도 모두에서 기존 에너지원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배터리의 비에너지를 200에서 400까지 2배 올리는데 대략 15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이용하는 휴대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지만 아마도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있는 시청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리튬 원소 번호는 수소와 헬륨 다음으로 3번인데 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빠른 번호입니다. 리튬에는 전자가 3개 있고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를 가전자라고 부르는데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성질인 산화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리튬은 환원이 가장 안 되는 원소입니다. 리튬이 산화되어 전자가 방출될 때 3 내지 4V의 전위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배터리의 작동 원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제품을 처음 구현한 사람은 요시나 아키라이며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4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음극이며 환상구조의 흑연 형태의 탄소를 사용하여 리튬 전해질이 흑연 분자에 저장됩니다. 참고로 흑연보다 저장 능력이 10배 높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었습니다. 둘째는 양극이며 케미스트리에 따라 니켈 망간 코발트 NMC, 니켈 코발트 산화 알루미늄 NCA 등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양극재는 리튬과는 반대로 환원이 잘 되는 산화금속입니다. 셋째는 전해질이며 리튬은 통과하지만 전자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넷째는 분리막이며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음극과 양극 간의 환원 전위 차이 때문에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이 방전이며 배터리의 작동 원리입니다.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시작되면 전자가 음극을 통해 배터리에 유입되면서 전자를 잃은 리튬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 환원됩니다. 따라서 충전을 마치면 완전한 리튬이 음극에 몰려있게 됩니다. 방전이 시작되면 음극에 있던 리튬이 전자를 방출하고 전자는 회로를 거쳐서 다시 양극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음극에 리튬이 전자를 상당량 방출하면 방전이 끝나고 다시 충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배터리 성능 지표는 다양하지만 4가지 성능 지표가 자주 사용됩니다. 첫째는 비에너지인데 질량당 전기에너지의 저장량이며 킬로그램당 와트시 단위입니다. 소형 드론에서는 밀리암페어시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1000으로 나누고 배터리 출력 볼트를 곱해주면 와트시 단위로 변환됩니다. 비에너지는 경량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량에 민감한 항공기에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구현 사례로 조비 S4 배터리의 비에너지는 셀 수준과 팩 수준에서 각각 킬로그램당 288와트시와 235와트시입니다. 둘째는 에너지 밀도인데 부피당 전기에너지 저장량이며 리터당 와트시 단위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소형화 지표로 사용되는데 부피가 한정된 항공기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용 배터리의 최고 수준은 셀 수준에서 리터당 600 내지 650와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는 주기수명인데 전기에너지 저장 능력이 통상 80%까지 저하되는 시점까지의 충방전 횟수입니다. 주기수명은 상용화 지표로 사용되는데 배터리의 상품성을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기수명은 다른 성능 지표와 절충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비에너지 또는 에너지 밀도를 올리면 음극의 부하가 더 많이 걸려서 주기수명이 짧아집니다. 넷째는 C레이시며 C라고 표기합니다.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또는 천천히 충방전되는지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C레이스는 충방전 전력, 즉 와트를 저장 에너지, 즉 와트시로 나누어 구하며 단위는 시간의 역수입니다. C레이스를 수도꼭지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수도꼭지를 많이 열면 그만큼 물탱크에 물이 빨리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C이면 1시간 동안 충방전되지만 이보다 크면 충방전 시간이 짧아지고 이보다 작으면 충방전 시간이 길어집니다. C레이 특성에 따라 에너지셀과 파워셀로 구분하는데 항공추진용 배터리는 높은 방전율과 급속 충전이 가능한 파워셀에 속합니다. 배터리의 특성을 평가할 때 원가, 비에너지, C레이, 주기수명, 안정성 등의 다양한 지표가 동원됩니다. 이런 지표에 따라 배터리가 특성화되는데 이런 특성을 사실상 결정해주는 것이 케미스트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셀의 양극재로 어떤 소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배터리 특성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니켈은 저장 용량을 늘려주고 망간과 코발트는 안정성에 도움이 되며 알루미늄은 출력을 높여줍니다. 전기 모빌리티의 경우 비에너지와 에너지 밀도가 당연히 높아야 하고 짧은 시간 동안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방전율도 높아야 하며 회속 충전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높은 발열이나 열폭주가 없는 안전성도 필요하고 주기수명이 길어서 경제성도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표가 다 좋은 셀 케미스트리는 아직 없으므로 뭐 하나가 좋으면 뭐 하나가 나빠지는 시기라서 해당 배터리의 용도에 맞게 절충이 필요합니다. 전기 모빌리티의 경우 니켈 망간 코발트 NMC 셀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셀을 애용하지만 코발트 광물의 환경 문제로 인해 비에너지는 떨어지지만
경제적인 리튬인 산철 LFP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현 사례로는 조비 S4는 NMC811 셀이고 이비에이션의 앨리스 EC톨은 NMC 셀이며 릴리움 Z도 NMC 셀이었습니다. 배터리는 방전 특성에 따라 에너지셀과 파워셀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와 핸드폰은 에너지셀이고 전기 모빌리티는 파워셀입니다. 그림은 두 가지 파나소닉 배터리의 방전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수평축은 방전 용량, 수직축은 전압이므로 그 면적은 방전되는 에너지량입니다. 여러 곡선은 C레인마다 서로 다른 방전 특성을 나타냅니다. 3V의 수평 점선은 차단 전압, 즉 컷오프 볼티지이며 셀 전압이 차단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셀 보호를 위해 방전이 중지됩니다. 차단 전압은 배터리마다 다르며 전형적으로 2.5 내지 3.3V입니다. 에너지 셀의 경우 C레이시2일 때 방전 용량에 한참 못 미쳐서 차단 전압에 도달하므로 곡선 아래 면적이 쪼그라들어 고방전 모드에서 에너지량이 급락합니다. 반면 파워셀의 경우 C레이시5일 때도 방전 용량 부근에서 차단 전압에 도달하므로 곡선 아래 면적이 상당히 유지되어서 고방전 모드에서 에너지량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EV톨은 목적지에 접근과 착륙할 때 천이비행과 수직비행 단계에서 배터리가 고방전되어야 하므로 방전 용량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파워셀이 필요합니다. 전기 항공기에는 여러 활용 분야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다양한 활용 분야에 사용되는 셀 특성을 보여줍니다. 수평축은 비동력 또는 비출력이고 수직축은 비에너지입니다. 고고도 장기 채공, 즉 헤일의 경우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최대한 저장하고 낮은 출력으로 장시간 채공해야 하므로 에너지셀 특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도심항공 모빌리티 용도의 EV톨의 경우는 수직 비행에서 고방전이 요구되므로 2C에서 3C 정도의 C레이시 필요하므로 파워셀 특성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미국의 실리콘 나노 음극재 배터리 기업인 앰프리우스가 자사의 셀을 재래식 흑연 음극재 셀과 비교한 예시인데요. C레이트별로 비동력과 비에너지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저방전에서는 비에너지가 높지만 비동력은 낮습니다. 반면 고방전에서는 비에너지는 감소하지만 비동력은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항공추진용 배터리 셀은 해당 항공기의 운용 개념에 따라 에너지셀과 파워셀로 선택지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항공기 형식 인증에서 엔진은 형식 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제품이며 전기 엔진도 포함됩니다. 그만큼 엔진이 비행 안전에 임계적이란 의미입니다. 물론 민간 항공당국에 따라 전기 엔진을 별도 형식 인증하거나 항공기에 포함시켜 함께 형식 인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당대의 항공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는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전기 엔진에 관한 가망 표준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EASA가 미국 연방항공청, FAA보다 훨씬 먼저 가망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상으로 EASA는 2020년에 피피스트럴 2811 전기 엔진을 세계 최초로 형식 인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EASA는 2025년 1월에 사프란 엔지너스백 전기 엔진을 특수기술 기준 29에 기반해 형식 인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FAA는 2025년 7월에서야 전기 엔진 가망 기준이 포함된 동력식 양력기 가망 기준을 권고해람으로 제정했습니다. 비록 EU가 미국보다 먼저 전기 추진 규제 개발을 시작했지만 양쪽 민간 항공당국 모두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의 임시 규제는 10년 내에 영구적인 규제로 전환되겠지만 가망 표준의 본질은 영원히 완전해지지 못하는 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EU의 전기 엔진 가망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ASA는 특수기술 기준 29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계통 EHPS의 임시 가망 표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FAA는 권고회람 AC21.17 4 형식 인증 동력식 양력기의 불혹 A의 임시 가망 표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ASA와 FAA 모두 전기 엔진 가망 표준은 임시적이며 아직은 영구적인 규제가 아닙니다. 양쪽 민간 항공당국의 규제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조항도 있지만 서로 다른 조항도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밟겠지만 워낙 첨단 기술 분야라서 미국과 EU가 서로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1세기 하늘을 가를 전기 추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형식 인증된 전기 엔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 피피스트럴의 2811 전기 엔진입니다. 2017년 12월에 형식 증명을 신청해서 2020년 5월에 받아 총 872일이 걸렸습니다. 인증 기준, 즉 시비는 CS22와 특수기술 기준 2일입니다. 전기 엔진에는 H300C 전력 제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이륙 풍력은 57.6kW이고 90초까지 제한되며 최대 연속 풍력은 49.2kW입니다.
따라서 비동력은 킬로그램당 1.66 내지 1.94kW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비토크도 킬로그램당 6.73 내지 7.41Nm로 낮은 편입니다. 2-811 전기 엔진은 피피스트럴의 벨리스 일렉트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하사가 발급한 형식 증명서의 부속 서류인 형식 증명 자료집, 즉 TCDS는 화면과 같습니다. 형식 증명 소지자와 민간 항공당국 사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사프란의 엔진 너스백 전기 엔진입니다. 2023년 3월에 형식 증명을 신청해서 2025년 1월에 받아 총 672일이 걸렸습니다. 인증 기준, 즉 시비는 특수기술 기준 2-19 이프스입니다. 전기 엔진의 제어 계통에는 2개의 제어 채널과 1개의 독립 모니터링 채널이 있습니다. 최대 이륙 동력은 125kW이며 5분까지로 제한되며 최대 연속 동력은 114kW입니다. 따라서 비동력은 킬로그램당 2.21 내지 2.42kW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비토크는 킬로그램당 11.9 내지 12.5Nm입니다. 엔진 너스백 전기 엔진은 4인석 전기 비행기인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 DA42P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하사가 발급한 형식 증명서의 부속 서류인 형식 증명 자료집, 즉 TCDS는 화면과 같습니다. 형식 증명 소지자와 민간 항공당국 사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엔진은 아니지만 전기 비행기 용도로 형식 인증된 프로펠러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피스톤 엔진으로 구동되는 프로펠러의 경우 엔진 실린더의 간헐적인 뱅 현상을 댐핑하기 위해 플라이휠이 사용되지만 전기 엔진은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플라이휠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프로펠러 확장 샤프트를 피스톤 엔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샤프트가 비틀림 가진을 받기 쉬워서 더 강하고 무겁게 만들어야 하지만 전기 엔진은 프로펠러에 더 가깝게 둘 수 있어서 확장 샤프트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하첼레 우엽 프로펠러입니다. 2024년 1월에 형식 증명을 신청해서 2025년 7월에 받아 총 555일이 걸렸습니다. 인증 기준, 즉 시비는 파트 35입니다. 프로펠러는 알루미늄 합금 허브와 탄소 복합재 블레이드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연속 마력과 최대 연속 회전수는 각각 373마력과 2550rpm이며 이륙 조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피치 제어, 페더링, 역전 기능은 없습니다. 하첼 우엽 프로펠러는 미국의 베타 CX320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FAA가 발급한 형식 증명서의 부속 서류인 형식 증명 자료집, 즉 TCDS는 화면과 같습니다. 형식 증명 소지자와 민간 항공당국 사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